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입니다. 오늘 사연은 북한에서 여군으로 근무한 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것이 모두 지나가고 나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젊은 시절의 시련을 극복하고 먼저 탈북하여 한국에 오신 어머니를 찾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어머니가 들으시게 된다거나 아시는 분은 평양정 보통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어머니를 찾게 되길 바라며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반항공 부대에서 근무했던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5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부터 부모님의 끊임없는 다툼을 보며 자랐어요. 싸움은 날마다 이어졌고 결국 부모님은 별거를 택하셨죠.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웠죠. 그렇게 어머니는 매일 장사를 나가셨고 집에 돌아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집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저를 안아주며 우리 공주 어머니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 할머니와 잘 지내고 있어 하시곤 했어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같이 살고 싶다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떠난 어머니를 저와 할머니는 매일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저와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돈 벌러 가신 거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아버지가 집으로 오셔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지만 여러 차례 탈북을 시도하다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셨어요. 늘 숨어 다니며 사셨고 그런 모습이 두렵고 불안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저는 결국 큰 이모 집과 작은 이모 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죠. 내 집이 어디인지 진정 내 자리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너희 친척이 살고 있어. 그곳에 가면 널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셨고 저도 무언가 결심한 듯 할머니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나도 좀 달라질까? 어린 마음에 그런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탈북 시도는 중간에 붙잡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두만강 근처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바로 체포당했죠. 붙잡히는 순간 정말 다 끝났구나 싶은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체포된 후 어린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정말 끔찍했어요. 하루에 2끼밖에 주지 않았고 그 밥마저 옥수수알이 섞인 찬밥이었어요. 밥을 먹으려면 반드시 노동을 해야 했죠. 일하지 않으면 밥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굶주림과 추위는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힘들게 일하고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에 잠드는 날이 더 많았어요. 옷도 단 한 벌만 주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옷만 입어야 했죠. 한 벌밖에 없다 보니 세탁할 여유도 없었고 세탁을 한다 해도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면서 말려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점점 몸에는 이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옷을 벗어봤더니 속옷과 옷 안에 이가 수없이 박혀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옷을 털고 이들을 떼어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이를 털어내며 어린 나이에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방 안은 항상 차갑고 냉기만 가득했죠. 추운 날씨에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견뎌야 했으니 저와 다른 아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떨며 지냈어요. 제대로 된 잠을 자본 기억이 없었어요. 우린 서로의 체온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껴안고 잤어요. 근데 사실 워낙 고아원이 좁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다닥다닥 붙어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점점 몸이 약해지니 더욱 불안해지고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따뜻한 말들이 생각나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희망을 찾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고아원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어느 날 보위부에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나? 라고 기대를 품었지만 제가 도착한 곳은 고아원이 아닌 교화소였어요. 처음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약한 기대가 들기도 했어요. 고아원보다 더 나쁜 곳은 없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따라갔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교화소였습니다. 감옥문이 열리자마자 좁고 어두운 방 안의 공기가 온몸을 휘감더니 단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곳은 비좁은 네모난 방에 작은 쇠창살 창문이 하나 있는 지옥 그 자체였어요. 한 발 들여놓은 순간부터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원은 잠시 구금소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할머니와 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탈북하였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을 시도하면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행을 기도한 자, 한국과 접선한 자, 전화통화 탈북 브로커 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자 등에 대해서는 구금 기간 심각한 수준의 구타와 고문이 이뤄지기도 해요. 첫날 감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시체를 실은 우마차였어요. 제가 서 있는 앞을 지나가는데 시체에서 하얀 구더기들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더기를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몸무게가 30kg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양실조가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기어서 떨어지는 구더기를 입에 넣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느낀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인간이 사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사람이 구더기를 주워 먹는 걸 눈앞에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의 사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가 코를 찌를 때마다 저는 비로소 이곳이 진짜 지옥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교화소의 방은 겨우 12평 남짓한 공간에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누워 있어야 했어요. 사람들은 과자처럼 포개져 자야 했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 변기가 하나 있었지만 그조차도 구역질이 나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휴지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어요. 국가는 밥은 줘도 휴지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설을 할 때마다 물이 부족해 변기가 막는 일은 빈번했고 그때마다 저는 뚫어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저는 제 팔을 변기 안에 깊이 넣어 그것을 휘저어야만 했어요. 어린 손을 더러운 물 속에 넣어야 한다는 굴욕감, 그리고 그것을 하는 동안 고통스러운 냄새와 싸워야 하는 절망감이 너무 컸어요. 감옥에서 하루 세 끼 식사가 나왔지만 그 밥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찬밥 몇 알 그리고 옥수수 껍질 같은 것들이 밥의 전부였어요. 그걸로는 도저히 배가 차지 않았지만 일단 먹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굶주림은 일상이고 힘이 빠져서 머리조차 가누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참는 것보다 더 끔찍했던 건 잠자리였어요. 사람들끼리 교차하여 머리와 발을 맞대고 잠을 자야 했는데 방이 너무 좁아서 누울 때마다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눕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여기서 과연 멀쩡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화소에서 가장 잔혹했던 건 매일 죽음을 곁에서 봐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상이었고 시체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서 바지를 벗겨 휴지 대신 사용했어요. 제가 죽은 사람의 바지를 휴지 대신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걸 직접 경험하니 스스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숨이 사라지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났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짐승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죽은 여인의 시체가 우마차에 실려나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몸무게가 채 30kg도 안 되는 그녀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여기서 내가 과연 멀쩡히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한 번은 그 시체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운명을 맞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감옥의 겨울은 특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웅크리고 자도 추위는 몸속 깊숙이 스며들었고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며 나를 지새웠습니다. 감옥 안에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물품은 전혀 없었기에 이곳에서는 영양실조와 질병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몸이 점점 약해져 갔고 나 역시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그저 매일을 버텼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을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무디게 만들어야 했죠.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을 지우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이곳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무기력해졌고 그저 시체와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화소에서의 매일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이라는 희망이 남아있긴 했지만 하루하루 이곳에서 버텨나가는 게 저에겐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교화소에서의 하루는 한 방에 40명 중 20명은 노동을 나가고 나머지 20명은 하루 종일 김일성, 김정일 위대한 학습과 교실을 외워 그날의 학습 과제를 암송통달해야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암송통달여부를 조별로 경쟁도 시키고 외우지 못하면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그중 괴로웠던 일 하나는 열흘에 한 번은 죄수들은 물론 반장이나 조장까지 포함하여 잘못을 일러바치는 고발장을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름이 올라온 자는 독방에 가두거나 무릎을 꿇게 하고 구타를 하기도 하죠. 고아원에서 만연했던 이는 이곳 교화소에서도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게 만들었고 저는 그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갈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몇 년이 지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화소에서 나와 감옥 밖 공기를 마셨을 때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감옥을 벗어나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들었죠. 그러나 감옥 밖 현실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와는 같지 않았어요. 교화소에서의 경험이 제 내면 깊숙이 새겨져 어디로 가든지 제 몸과 마음에 무거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감옥 안에서 겪었던 죽음과 고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매일 악몽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살 곳을 찾기 위해 친척 집을 전전했지만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 눈에 저는 부담스러운 짐이었고 밥 한 숟가락 얻어먹는 사람이 미국 놈보다 밉다는 북한의 속담처럼 저를 피곤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친척들은 잠시 머무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외로움과 배고픔이 저를 엄습했고 갈 곳 없는 삶이 주는 고통 속에서 절망이 점점 제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는 도저히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던 곳 강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차가운 강물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강물 쪽으로 다가가며 여기서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몸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무기력함과 절망에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차디찬 물속으로 몸을 던지며 모든 게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물속에서 끌어내는 게 느껴졌어요. 한 군인이 저를 발견하고 구해낸 것이었죠. 눈을 뜨고 보니 낯선 얼굴의 군인이 제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왜 이런 짓을 해요? 그의 눈빛 속엔 놀라움과 동시에 연민이 서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제 목숨을 구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물가를 바라보면서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군인은 제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는 건 알겠지만 다른 길도 있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희미하게나마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선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제게 군대에 입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여군으로 입대하면 생활이 안정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한동안 침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뒤 저는 그 군인의 권유대로 여군에 자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고 그가 말한 다른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군인의 권유대로 여군에 들어가면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죠. 그때까지의 고통을 떠올리며 이번엔 제발 다른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여군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간부로 가는 징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군 복무 경험이 이후 경력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군에 자원 입대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명예와 긍지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단 자고 먹을 곳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여군에 대한 이상은 입대 후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나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군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일과를 수행해야 했고 행정 업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임무도 맡아야 했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도 없이 밤 10시까지 연속된 일과가 이어졌고 쉬는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군도 병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거의 강제로 끌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군대에서 기대했던 자부심이나 명예감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여군은 군 복무를 3, 4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20년 근무하고 온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모든 것을 망쳐서 돌아오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여성과는 절대 결혼 안 한다는 기피 현상이 있어요.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하루하루가 고통과의 싸움이었죠. 훈련에서 계급이 오르기 전까지는 신체적 여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계급 승진은 훈련 참여 능력과 노동 능력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병사들이 오히려 이런 고된 노동에 익숙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었어요. 저는 그저 이를 악물고 이곳에서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특히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규율과 질서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지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핑계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부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는 괴롭힘과 고립을 당하는 병사를 거미병사라고 불렀어요. 왕따가 아닌 거미처럼 구석에 몰아넣고 내버려 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낯선 환경에서 혼자 고립감을 느꼈지만 이곳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통신부대 훈련에 배치되었을 때는 독일식 부호를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면 극도로 가혹한 훈련이 뒤따랐습니다. 훈련 중간중간 그 고통에 몸서리를 치며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 라는 자괴감이 수없이 들었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죠. 수시로 불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여군들이 제가 있던 우리 군단 지휘보직 속에 거의 많은 중대에서 말은 안 하지만 모두가 아는 일이었습니다. 성추행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자 군인이 여군을 발로 차거나 끌고 가 성폭행을 해도 여자 탓을 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 부대에서는 분실된 장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혹했습니다. 분실된 장비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면 겨울철 철봉에 묶어놓은 채 혹독한 추위에 노출시키고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다른 부대에서 도둑질을 해오도록 명령받기도 했어요. 이런 강요와 처벌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여군으로서의 생활은 기대와 달리 더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또다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그 속에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군대에서 여군으로 복무하는 매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부조리한 규율, 고된 훈련에 지쳐가던 중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계급의 상관이자 부대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정치지도원 장교가 저를 부르더니 그의 부관으로 발탁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이 자리는 여군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위치였으니까요. 정치지도원의 부관이 되면 일과가 줄어들고 계급 승진에도 유리한 길이 열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제 군 생활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치지도원은 제가 그의 부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사적인 자리를 핑계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지시로 생각했지만 그의 시선과 언행이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서 특별히 잘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요구는 더 노골적이 되어갔고 정치지도원은 저를 부관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저를 성적으로 조종하려 했고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저를 장난감처럼 다뤘습니다. 부관이 되면서 누리게 된 권한이란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그의 감시 아래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셈이었죠. 저항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차오르면서 제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군 내부의 정보망을 통해 제 부모님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부모님의 탈북 시도가 알려지자 저는 하루아침에 군 내에서 배신자의 딸로 낙인 찍혔습니다. 정치지도원을 비롯한 상관들의 태도는 더 냉혹해졌고 그들은 저를 죄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탈북으로 인해 제 경력은 물론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이 단번에 끊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치지도원 역시 이제 저를 특별히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를 부관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결국 저는 불명예 제대라는 낙인을 찍힌 채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군대를 떠나는 순간부터 저를 기다리는 것은 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북한 사회는 가족의 죄가 곧 자식의 죄로 여겨지는 연좌제가 심한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어디에서도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매일매일 느껴야 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배신자의 딸이래. 탈북한 엄마를 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지? 그들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꽂힐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딜 가도 저를 따르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마치 죄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어느 곳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당한 기분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그런 감정조차 사치로 느껴졌어요. 엄마의 탈북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지금 저는 더 이상 북한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수치와 굴욕의 연속이었고 제 삶은 남아있는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건 제 자신을 끝없이 갉아먹는 일이었고 차라리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나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봤습니다. 그 목표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이곳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이었죠. 어둠이 내려앉자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탈북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차가운 물살과 바위에 부딪히며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제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물살에 몸을 맡긴 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국제 선교단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저와 같은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은 남한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길과 방법을 하나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은 저와 같은 탈북민들을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는 분이셨고 그분의 진심 어린 기도와 따뜻한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하기까지 몇 개월간 여러 나라를 거쳐야 했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지내야 했지만 선교사님이 알려주신 길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과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선교사님의 도움 덕분에 정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동물보다 나은 인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같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정부와 정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씩 배워나갔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와 문화도 익히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유에 대해서도 공부하지만 무한정 주어지는 자유가 버겁고 이해가 다 되지는 않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장 그리워하고 찾고 싶은 분이었고 북한을 떠나기 전에도 늘 생각나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찾기 위해 탈북민 지원단체와 선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혹시 엄마에 대한 정보를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제 사연을 알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엄마를 찾는 여정에 함께해 주셨고 제가 알고 있는 엄마의 마지막 흔적과 장소들을 통해 여러 경로로 수소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탈북민 커뮤니티에서도 엄마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탈북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다른 탈북민 모임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혹시라도 엄마를 아는 분이 있을까, 또 엄마가 비슷한 방법으로 남한에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엄마와 비슷한 사람들을 수소문하기도 했지만 아직 엄마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양강도에서 살았고 할머니 이름은 김만복입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찾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에 저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사셨군요. 잘 오셨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비해야 할 불행 총량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말을 믿고 싶네요. 젊은 시절 불행을 다 소진하셨으니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머니를 만나셔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평양정 보통이 응원합니다. 평양정 보통을 응원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